에쿠스카스마, 제2의 지구라 불리는 화성. 과연 이곳에 물이 있었나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물은 생명의 조건. 따라서 만약 이것이 있었다면 이곳에도 생명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에쿠스카스마. 이것은 화성에서 발견된 가장 큰 수원지로 오랜 세월 지표수가 흐르면서 형성된 협곡, 즉 물의 존재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 중 하나죠. 이렇듯 물은 생명의 기원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것인데, 고대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바로 이 물이라 보았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근거짓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분석하려 했던 첫 번째 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그의 사상, 즉 만물의 근원으로 물을 꼽았던 것과 관련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탐구하지 않은 채 그저 옛날 사람이 가졌던 유치한 사고에 불과한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으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양 철학사로 들어가기 위한 문, 그 입구에 서 있는 이 위대한 사나이 탈레스. 그의 물의 우주 발생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치고 만다면 우리는 철학사의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이해도 다 뒤틀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그 어떤 주제보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부터 저는 이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해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철학사 이해를 위한 근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원전 6세기 헬라스의 식민도시 중 하나인 밀레토스에서 활동했던 탈레스가 신의 권능에 의지하지 않은 채 세계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자 지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면, 비슷한 시기의 중국 노나라에서는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란 말한 공자가 신화, 즉 허구적 이야기에 의지하여 세상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초자연적 신비 현상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려 드는 그런 자세로부터 벗어나 인간이 알 수 있는 것, 즉 상식에 기초하여 사회와 세계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철학은 맹목적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성립하게 만드는 근거를 묻는 인간의 상식에 기초한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지 않고 의문을 품은 채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거겠죠.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경이란 어떠한 것에 놀라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뜻하죠. 가령 일식 현상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처음 본 사람은 이 현상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문에 놓인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인간은 이리하여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 이때 신화적인 답변에 만족을 하면 그 사람은 철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며, 이러한 답변에 만족을 하지 못한 채 관찰하고 분석하여서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답을 찾고자 노력하면 그 사람은 철학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의 발단으로 경의를 거론하고 있는데, 자연의 모든 현상들,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부는 이런 현상들 일체를 자연 자체의 이치에서 비롯되는 현상들로 설명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탈레스였다고 소개하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살면서 잘 모르는 현상에 대해 경의를 느끼고 이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지적인 탐구를 하는 그런 사람과, 이와 달리 경의를 느끼지 않은 채 원래 저런 것이라고 단정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신비한 드라마를 만들어서 저런 것들은 이 드라마 속 한 부분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 이렇게 크게 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 채널 지혜의 빛을 찾고 계신 여러분은 이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나요? 철학을 공부하고자 이곳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 유형, 즉 경의를 느껴 마땅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느끼고, 다음으로 그 현상에 대한 자신의 무지를 자각한 후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상식적인 탐구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지적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곧바로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현상을 자연의 이치로 설명하고자 했던 탈레스. 그는 585년에 발생한 일식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자연은 무지한 상태로 그저 보기만 했을 때는 신비 그 자체이지만 면밀히 관찰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예측이 가능한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있으며 특정 현상이 지속되는 등의 법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레스로부터 시작된 이 자연에 대한 연구는 자연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철학사의 첫 번째 시기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들이 추구했던 탐구 대상의 핵심이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본시 이것은 존재하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있게 하는 진짜 존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존재는 이것을 있게 하는 그 원인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는 그 원리, 궁극적인 실체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이고 보다 발달된 철학사적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근거하여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적이 있으니 이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연을 관찰하여 얻은 그 반복적인 법칙성에 기초하여 실제라는 추상적 개념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가 보는 세계의 궁극적인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 이런 식의 사고는 자연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만져지는 대로 이해하며 살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인식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따라서 탈레스 이후 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바로 이 실제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므로 어찌 보면 서양 철학사란 실제를 찾아서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도 될 만큼 이것에 대한 탐구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실체를 찾고자 하는 지혜, 이것이 가진 본성에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논설을 펼친 바 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개별적인 것들을 전체로서 파악하는 것, 둘째는 직접 경험으로부터 벗어나 추론의 방식을 이용한 간접 경험으로 대상들을 파악하는 것. 자, 이렇게만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고 당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우선 첫째는 이런 거예요. 앞서 자연을 관찰할 때 개별적인 현상들을 무수히 이렇게 보면서 그것들의 공통점을 뽑아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얻은 공통점은 이유로 관련된 여러 현상들의 개별적 사례를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한 것이 되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게 바로 수학, 특히 기하학입니다. 실제로 탈레스는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그의 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기하학적 원리를 활용했기 때문인 거죠. 면적을 구하고 길이를 측정하는 등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를 이용해 여러 경우에 공통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은 기하학적 원리를 알면 건축물을 높게 올릴 수도 있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미지의 영역이었던 저 자연의 모습이 해석이 가능한 대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것을 추구했던 것이 고대 서양 철학의 초기 모습이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며, 이 중심에 탈레스가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원의 지름은 원을 정확히 2등분한다.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긴 막국지각은 같다. 닮은 삼각형의 길이는 비례한다. 등과 같은 기하학적 문제들을 증명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 인물은 연역적 증명, 그러니까 하나의 중심 원리에 기초하여 여러 개별 사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평가될 만한 것이었으며, 또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추론을 통해 더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 즉 인간의 추론이 더 수준 높은 지식을 얻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관찰한 나무, 손으로 만져서 그 질감을 파악한 돌, 이렇게 얻은 감각적 지식은 개별적인 지식인 거죠. 하지만 인간의 이성을 활용한 논리적 추론은 저런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개별적 지식들보다 훨씬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원의 지름에 의해 이등분된다고 하는 이 기하학적 지식이 지역이나 인종,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편적인 지식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주론적인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 지식을 얻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미지의 세계를 만난 무지한 인간, 이때 이 인간은
경의를 느끼면서 자신의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때 증명하고 근거 지우는 방식으로 탐구하는 길을 걷다 보면 지금 논한 보편적 지식을 얻는 곳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이 길이 철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화에 기대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지식을 얻었던 탈레스의 이러한 지적 태도는 향후 서양 철학 및 서양 지성사 전반에 거대한 전통을 형성시켰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 얻는 감각적 지식보다는 이성적 추론을 통해 얻는 보편적 지식으로부터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저 공자의 사상이 성장했던 중화문명권의 철학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거예요. 중국 철학의 거두인 공자는 논리적 추론 과정을 통해 보편 지식을 얻는 지혜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도덕적 문제에 집중을 하였던 것이며, 이것이 향후 유가철학적 흐름의 전통을 만들었다면 서양 철학의 시조인 탈레스는 논리적 추론에 따른 보편적 지식을 추구하면서 이 분야의 전통을 수립했다는 것. 이게 서양 철학사만이 가지는 독창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자와 달리 탈레스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아르케를 찾았으며, 이것을 통해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해명하고자 하는 그런 보편적 지식을 추구했다는 거죠. 왜냐? 만물의 근원이자 그 원질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레스 이후 서양 철학자들은 이것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아르케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부류와 비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서양 철학사는 나뉘게 되며, 여기서 탈레스는 아르케를 물질적인 것으로 보았던 최초의 인물에 속해요. 그리고 바로 이 인물이 내세운 그 우주 만물의 원질, 즉 아르케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가 왜 원질로 물을 내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도 그저 이런저런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 신체의 약 70%가 물로 되어 있다는 점, 지구 표면적의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 생명의 시초가 물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 등등을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정보는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우리의 것이고, 탈레스가 그 당시 이런 지식을 가진 채 물을 만물의 원질로 내세웠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18세기 프랑스의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그 유명한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물이 하나의 원소가 아닌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임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근본 원질로 물을 생각했던 탈레스의 견해는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원전 4세기 이전까지 소급해 볼 수 있는 고대의 문헌 자료가 1993년에 중국에서 발굴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이 발굴 과정에서 그 유명한 노자 텍스트가 새 두루마리의 형태로 나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 텍스트 중 병조로 분류되는 부분에서 테일 생수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우주 발생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여기서 테일은 거대한 하나이고 바로 이것이 물을 낳았다 라는 뜻으로 이 글은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이 다시 테일을 도와서 하늘을 이룬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땅을 이루고 하면서 우주 발생론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인데, 테일은 추상적인 관념의 성질에 속하고요, 여기 물은 이 테일에 의해 태어난 최초의 구체적인 물질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물질인 물로부터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니, 이것은 우주의 원질, 즉 아르케로 비물질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물질을 생각했었던 탈레스와 일맥상통하는 면을 가지는 것이며, 심지어 그 물질을 물로 보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물론 이러한 설명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치밀한 논거들을 가지고 전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자세히 논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음에 따로 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대의 옛 사람들은 물을 우주의 시온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며, 탈레스가 활동했던 저 아나톨리아 지역으로부터 중화 문명권까지 이러한 견해가 폭넓게
발견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단지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지식의 기초에서 탈레스가 주장한 저 아르케, 즉 물에 대한 논의를 그저 허황된 것으로만 보고 끝내서는 안 되며 고대의 동서문명 모두에서 발견되는 이 물에 기초한 우주 발생론에 대한 문제를 향해 우린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구약 성경 창세기에도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신의 그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라고 되어 있으며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고 하여 빛을 창조하기 전에 물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철학을 논하는 시간에 갑자기 이런 종교신화적 이야기를 왜 꺼내나 하실 수도 있는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주의 기원 문제를 탐구한다는 것은 물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말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연구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되는 것이므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도 탈레스의 아르케가 물이었다는 점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저 고대인들에게 물과 우주 발생론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그런 성과물들을 차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언젠가 또 강의를 열어드렸을 때는 그때 재밌게 또 진지하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감각 경험이 아닌 지적인 추론을 통해서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았던 최초의 인물 탈레스의 철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렇게 열린 자연 철학의 시대가 이후로 인간의 문제로 그 관심사를 옮기면서 인간 철학의 시대로 이어진다는 것, 이러한 서양 철학의 전통 속에는 감각을 통해 파악하는 개별적인 지식들 말고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 실제를 지성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 추구하려고 했던 저 서양의 지적 전통이 작용을 해서 현대 철학까지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습질이 수학과 맞물려서 고도로 발달된 수학 문명도 일으켰다는 것. 이게 이제 철학과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옛날엔 철학, 수학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같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기초가 돼서 과학 문명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해가는 그 원류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서양의 지성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얘기는 아주 중요했다. 이 전통이 탈레스의 이런 사고방식으로부터 기초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 이러한 탈레스의 철학이 가지는 그 의미를 깊게 음미해 보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